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톨스토이의 부활에서 몇 문장 함께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금융감독원장 계속되는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매일경제에 사라진 김성태 기사와 구축된 KBS의 새 라인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온 나라 5천만 군민이 위대한 김용민 동지의 영도에 따라 동네 국물 떡볶이를 맛보는 그 기세. 자박한 국물에 쫄깃한 밀떡과 어묵, 그 기백으로 나무 분식 국물 떡볶이가 성대히 론칭되었다. 김용민닷컴의 간판이시며 조선 최고 막말꾼이신 경애하는 김용민 동지께서는 응암시장 명물 국물 떡볶이를 이제 휴전선 넘어 남조선에 가지 않더라도 편안히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었다. 지나치게 짜거나 맵지 않아 어른아이 충성스러운 혁명동지 심지어 반동까지 그 맛에 살살 녹아내리게 된다. 해물 육수와 야채 육수가 만들어내는 깔끔하게 입에 감기는 감칠맛에 쫀득쫀득한 찰밀떡의 식감을 더한 최고의 떡볶이 나무 분식 국물 떡볶이는 만드는 인민뿐 아니라 배달하는 택배 인민에게까지 최고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면서 폭풍 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 올리게 만든다. 구매 방법은 김용민닷컴. 김용민 브리핑. (2018년 4월 12일) 목요일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택배 대란이 일어났다, 이 소식에 종일 뜨거운 이슈가 됐습니다.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 다산 신도시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는데, 자, 일단 그 SNS나 포털의 분위기를 보니까 다산 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이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금지하고 택배 노동자들에게 현관 앞까지 택배를 일일이 배달해달라고 요구하는 갑질을 했다, 이런 비판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아파트 주민들 정말 갑질한 것인지, 네, 경기도 남양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최민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그 다산 신도시가 남양주시 안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남양주 과거에 도농동, 지금동, 진건, 예, 그 지역에 걸쳐서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다산 신도시의 아파트에서 택배 대란이 벌어졌는데, 지금 언론들 보도를 보더라도 주민들이 갑질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이 들게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언론이 어제까진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조금 논조가 바뀌긴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요 다산 신도시 이번 택배 문제, 이걸 알려면요, 이번에 새로 입주한 다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의 구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 우리가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인도가 있고 도로가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그 도로로 차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택배차도 그 도로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산 신도시에 1차 입주한 각 단지들은 단지 내에 도로가 없습니다. 인도만 있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다산 신도시가 젊은 아빠 엄마가 많기 때문에 30, 40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많은데, 예. 이게 차 없는 아파트를 표방하다 보니
아이들도 조심하지 않고 마구 뛰어노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 앞마당처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 발생에 있어서 중요한 지점은 아이들이 다른 아파트 단지와 달리 차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앞마당처럼 이 아파트 내에 그 인도를 막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다. 요걸 머릿속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를 만들려면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 예. 예를 들면 지하 주차장에 택배차나 이런 차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입구도 좀 넓히고 높이고, 그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내에도 뭔가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차 없는 아파트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건설사는. 예,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 택배 기사님들은 택배 탑차가 보통 이제 2.5m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니 그 지하 주차장의 높이는 2.1, 뭐 2.3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인도로 들어와서 아파트 현관문 앞에까지 오고 싶겠죠. 무거우니까. 예, 예, 예.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없다 보니 인도로 택배차가 지나가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아이들이 막 놀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지난달에는 아이가 그 택배차에 치일 뻔한 일도 벌어졌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다른 신도시 비슷한 구조에서 어린아이가 다친 일도 생겼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예, 예. 그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을 붙였는데 그 공문의 내용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택배 차량의 단지 내 진입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붙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관리사무소가. 뭐라고 공지를 붙였냐면요. 예, 예. 품격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단지 내 택배차의 출입을 금합니다.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이게 갑질 논란의 시발입니다. 예. 그러니까 택배기사들이 그 공문을 보고 혹은 언론에서 그 공지글을 보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충분히 이럴 만하다고 저도 봅니다. 예. 사실 택배기사님들이 정말 고생하시잖아요. 예, 예. 고생하시는데 그 고생하는 기사들을 아파트 단지 저 입구에서부터 자기 집까지, 현관까지 택배를 배달해 달라고 하면 기사들은 뭐냐, 이런 여론이 생긴 것이죠. 예,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입주민들은 입주민대로 지금 아이들 안전 문제로 걱정이 되시고 택배 기사님들은 또 고생하시고 그러면서 갈등이 쌓여갈 수 있는 거잖아요. 요 문제가. 예, 예. 그런데 보니까 이게 너무 언론 보도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를 이게 균형 있게 보도를 좀 안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트윗에 예.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고 얼마든지 윈윈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입주민들이 갑질을 한다고 보도를 하는 거, 이런 더 해결책이 안 보인다. 언론이 이런 편파적인 보도하면 안 된다는 트윗을 올리고 하루 종일 정말 많은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예. 트윗으로. 그 윈윈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 많은 분들이 뭐 서행 운전을 하면 되지 않냐, 뭐 이런저런 안을 주셨고요. 실버 택배를 운영하면 되지 않겠냐. 그건 뭐냐면 단지 입구까지 택배 기사가 오면 나머지는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현관까지 가져다 주는 그 일은 또 어르신들이 하거나 뭐 중장년층이 하거나 이런 안도 나왔고요. 예, 예. 그다음에 택배 보관소를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지어서 택배 기사들이 바로 앞에 넣어두고 가게 하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안이 나왔어요.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나는 거잖아요. 당사자들이. 그런데 가장 문제는 택배 기사 대 입주민 간의 갈등으로 이 문제를 계속 끌고 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택배 기사님들은 진짜 고생만 하고 힘도 없으세요. 그렇죠. 예. 그쪽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문제는 대형 택배사들과 입주민 대표들과 건설사가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만나서 3시간 동안 대화를 하셨대요. 예, 방송일 기준으로 어제가 되겠군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해결책을 각자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체국 택배 같은 경우는
저상차를 발주하셨대요, 이미. 예. 그러니까 아파트 지하 진입로가 낮으니까 그에 맞는 저상차를 발주해서 우리는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이미 제시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한 것은 우체국 택배는 직영이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대형 택배사들은 이게 대기업 하청 계열화처럼 구조가 복잡하게 되어 있고 택배 기사님들은 진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 예.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복잡한데 A 택배사는 우리가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는 탑차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실버 택배를 운영하든 뭘 하든지 방법을 마련하겠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 기다려달라. 이런 대안을 제시한 택배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른 택배사들도 어쨌든 우리가 한두 달 안에 대책을 마련할 테니 그 사이에는 임시적인 방편을 좀 입주자들이 만들어 달라. 이런 부탁을 하신 분들도 계시대요. 예. 저는 다른 한편 이런 생각도 합니다. 우리가 이 차가 없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려면 건설사도 부담해야 될 게 있고요. 국회에서 규제를 개선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아파트의 아이들 안전을 위하여 입주하시는 입주자들께서는 다른 택배를 이용하실 때보다는 택배비를 좀 더 부담하실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뭐 대안이 요거다 하고 하나를 누가 내놓을 것이 아니라 예. 사실 다산 신도시 지금 입주한 아파트도요. 단지마다 다 사정이 다릅니다. 무인 택배 집합소가 있는데 어떤 단지는 지상에 있어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들하고 잘 협의하면 그걸 쓸 수도 있고요. 어떤 무인 택배 보관소는 지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탑차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택배 기사들이 힘들어서 못 하실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면 저는 얼마든지 해결책을 마련할 우리가 지혜가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 한 집단을 막 잘못했다고 막 몰아붙이고 어떤 사안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문제는 조절해 나갈 틀을 만든다고 해야 될까? 예. 그런 마인드와 방법론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사실 이 시점에서 따진다면은 지하 주차장 높이를 낮게 만든 건설사가 가장 큰 문제네요. 그렇죠. 건설사들은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좋은 아파트가 택배 배달 잘 되는 그런 아파트 아닌지 글쎄요. 저는 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차 없는 아파트 좋습니다. 그런데 차 없는 아파트를 하려면 정말 세세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네, 그걸 이번 사태에서도 느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건설사든 입주자든 택배 회사든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는 걸 예측 못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가는 과정, 태도, 서로에 대한 존중 이런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꼭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다산 신도시 입주자들이 30, 40대의 젊은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번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고 있더라는 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배 기사님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 네, 요걸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바로 택배 기사들 아니겠습니까? 이분들도 상생할 수 있는 사회, 그러면서 또 지역 주민들이 또 삶을 누림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인간답게 사는 삶의 설계 이런 것들도 또 절실할 테고요. 택배 노조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 입주자들하고 다르질 않으세요. 오히려 택배 노조들은 더 근본적인 문제, 대형 택배사와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하청 계열화라든지 택배 기사의 처우 문제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걸 해서 개선하기를 더 바라고 계시더라는 거.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남양주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최민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내일 모레가 됐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부산 공개방송이 있는데요.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 지하철 중앙역으로부터 5분 거리에 있는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에서 이완배 기자 북콘서트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도울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 풍류신학으로 신학사의 한 획을 그은 유동식 연세대 명예교수의 어쩌면 생애 마지막 강연이 이번 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에 있습니다. 제자 도울 선생과의 토크로 함께할 텐데요. 저는 세기의 토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4월 15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이고요. 당일에 오시면 도울 선생의 책 도마복음 1, 2, 3권 한 제씩 총 70지를 한정 판매합니다. 도울 선생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아침 10시 40분 많이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갑니다. 제임스 티스푼과 함께 프리미엄 차 전문몰로 새롭게 단장한 전창걸몰에서 전하는 봄 소식. 얼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싹의 생명력을 전해주는 새싹 땅콩차. 봄날의 새콤함이 느껴지는 이집트 신의 붉은 유혹 히비스커스차. 부드럽고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중국의 명차 보이차. 맑고 편안함을 선사하는 레몬밤차. 겨울에 무거워진 나의 몸을 가볍게 해주는 레몬 마타차까지 즐거운 소식 많은 대한민국의 봄. 새싹 땅콩차와 제임스 티스푼의 크로스오버 티파티에 함께하시죠. 전창걸몰닷컴 전화 070-8635-1288 070-8635-1288.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스티커, 문구류, 캐릭터 주문 제작 전문회사 IMC 프렌즈에서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든 스티커거든. 어떻게 하면 주문할 수 있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앱스토어 IMC 프렌즈에서 주문해봐.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것,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김용민의 뉴스 간장. 김유찬 씨는 구속된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국회의원 시절 6급 비서관이었습니다. 지금이야 MB하고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지요. 김유찬 씨는 해외에 있는 MB 비자금 규모는 뒤로 자빠질 규모라는 말이 있다. 또한 MB의 비호 세력들은 아직도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MB의 전 비서 김유찬 씨와 진행자 김현정 앵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MB 거다. 예. 지금 이제 검찰이 기소한 혐의는 16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 사람들이 모르는 그 혐의 안에 들어있지 않은 다른 의혹이 혹시 또 있을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년간을 해외로 이제 전전을 하면서 외자를 다루는 일을 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이제 고급 정보들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MB와 관련된 여러 가지 비자금 정보들도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뒤로 자빠질 정도로 큰 자금 규모들입니다. 아, 그 뭐 설마 수조 원대 이런 거예요? 아유, 저기 약간 규모가 좀 굉장히 크더라고요.
MB의 비호 세력들이 아직도 이른바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제가 2007년 때 그들에 의해서 어쨌든 억울하게 희생이 된 그런 과거가 있고 상당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따라서 정말 용기 있고 그리고 정의감이 불타는 그런 탐사 보도를 할 수 있는 기자분들이 그런 것들을 추적을 해서 만약에 이것을 보도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아마 아낌없이 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정의를 위하여라는 아이디의 누리꾼을 고발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인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기 때문인데요. 일각에서는 정의를 위하여라는 계정의 주인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혜경 씨가 이재명 후보의 경쟁 후보인 전해철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공세를 벌인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전해철 후보는 정의를 위하여의 계정주가 김혜경 씨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만 본선 경쟁력을 침해할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 확실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와 이동형 작가의 대담 들어보시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 해경군 김 씨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시장 그 아내분을 지칭해가지고 공격하는 그런 걸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아마 이제 트위터의 그 계정 이름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상당 부분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아내라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고요. 실제로 저는 또 아내의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트윗을 사용하는 분이 그런 악의적인 글을 쓴 거에 대해서 빨리 사실 확인을 해서 사법적인 조치를 내서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 지금 수사당국이 빨리 조사하면 누군지 금방 알아낼 것 같은데요? 그 수사 관행은 또 해오는 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니, 근데 경선 전에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누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당연히 경선 전에 나오면 낫겠다 싶어서 이제 어제 고발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경선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다고 뭐 전 의원님 생각하십니다만은 또 치열하게 전개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경선이 끝나고 나서 이게 자유롭게 조화가 또 잘 이루어질까요? 같은 당 사람들끼리? 저는 이제 치열하게는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혼탁이라든지 지나치게 진흙탕 싸움이라는 것에 이제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실제로 이런 의혹이 제기되거나 또는 필요한 어떤 이야기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잠복에 있으면 오히려 본선 경쟁력을 침해할 수 있어서 나타나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경선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의혹을 해소하고 또 필요한 토론회 등을 해서 검증하고 하는 것들은 저는 더 열심히 더 필요하게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를 위하여 이른바 해경군 김씨 논란이 결국 검찰 수사로 확대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지사 경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정치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 후보와 전해철 예비 후보가 어떤 전략으로 경선에 임해야 한다고 보고 있을까요? 정치평론가인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인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SBS Love FM 김용민의 정치쇼에서 했던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박 부대표님이나 제가 우리 첫 시간부터 했던 이야기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기억하실 텐데 이번 선거를 보면은 본선도 그런데 특히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가 선발주자를 따라잡기가 되게 쉽지 않은 구도가 돼 있다. 공간이 없고 이슈들이 국민들한테 별로 다가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재명 전 시장 이게 제가 칭찬인지 디스인지 모르겠는데 좀 터프하고 러프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제 뭐 변방장수 나는 거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 보면은 양기대 그 전 시장이 먼저 이제 손을 들어가지고 뭐
네거티브 검증하자, 미투 검증하자, 도덕성 문제 우리가 먼저 거르지 않으면 본선에서 큰일 난다 했는데 이게 그냥 뭐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게 이 트위터 공방도 사실은 그거 이후에 나타난 것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강하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은 트위터라는 공간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이쪽 저쪽 할 것 없이 많이 오가고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아니 우리한테 대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트위터 계정들도 뭐 저쪽하고 관련이 있다는 나는 의심이 있다 고발하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건데 물론 이재명 전 후보 측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맞상대가 되고 맞싸움이 되고 판을 키워주는 거니까 아마 계속 무시하는 전략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전해철 후보 측에서는 당원 표심을 많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원 선거인단이 50%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국민보다는 당원 쪽에서는 격차가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 친문 지지자들이 상당히 전해철 후보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표는 까봐야겠지만 지금 문제는 이제 일반 국민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표 차이가 굉장히 현격하기 때문에 당원에서 선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갭을 줄이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또 전해철 의원이 지금 현역 의원에게 마이너스 10%라는 이런 또 시간이 또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또 문제는 언제 경선이죠? 18일부터 시작합니다. 4월 18일부터. 지금 이제 한 열흘도 안 남은 거 아니겠어요? 일주일 남았네요. 열흘이 아니라. 그리고 전해철 전 의원은 이런 제가 생각할 때는 남은 기간 동안은 오히려 대남경필 경쟁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냐. 거칠게 말하자면 이런 프레임이에요. 이재명은 남경필한테 뭐 아주 쉽게 이긴다. 전해철 남경필은 비슷비슷하다. 양기대는 질지도 모른다. 뭐 이렇게 세 층위가 나눠져 있는데 전해철도 남경필한테 쉽게 이긴다라고 됐을 때 말하자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경쟁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그 대목인데 시간이 좀 별로 없고 또 어쨌든 지금 차기 대선 그 주자들 선호도 조사를 해보면 이재명 시장이 1위거든요. 지금 야권 민주당 쪽에서는. 근데 이제 대선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바뀔 수 있죠. 당연히 바뀔 수 있는데. 지방선거? 아니 지방선거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대선을 앞두고. 지금 대선 조사를 하면 1위가 이재명 시장이거든요. 민주당 후보 중에는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안희정 지사가 이제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 1위 주자를 이런 지방선거나 총선에 죽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시장에 대한 뭐 좋아하는 분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버릴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당초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토지 공개념 부분에서 법률로서라는 문구가 삽입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128조 2항에 법률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라는 조항을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래 수정했다는 보도자료에도 포함되지 않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시켜서 법률안 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국회에 보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2일 대통령 개헌안의 법적 검토를 위해 법제처에 시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때 토지 공개념 조항은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한편 국회에 제출된 최종 개정안에서는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됐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법률로서라는 문구가 삽입된 점은 중대한 의미의 변화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청와대가 직접
팩트체크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김형현 법무비서관은 법제처의 심사 의견을 반영해 해당 조항을 일부 수정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법률로서라는 문구가 없어도 토지재산권을 특별히 제한하려면 현행 헌법 37조 2항 그리고 개정안의 경우 40조 2항에 따라 법률로서만 가능한 것으로 당연히 해석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또한 청와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법률로서라는 문구를 일부러 숨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일 뿐 조문 내용이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은 아니어서 별도로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뭐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하루에 2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어떤 치약 쓰세요? 8시간 이상 지속되는 강력한 항균력으로 입안 세균이 구강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파인프라 치약. 네, 입냄새 걱정되시는 분들 파인프라 치약에 주목해 주세요. 김용민닷컴에 있습니다. 자, 경제의 속살로 이어가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이 말이죠. 러시아, 중국 이렇게 전선을 확대해 나가는 것 같아서 이 의도가 무엇인지, 트럼프의 스타일대로 막무가내식 전선 확장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저 어떻게 뒷감당하려고 저러는지. 참 재미있기는 하죠. 사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며칠 만에 좀 두 나라의 무역 분쟁 강도가 매우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의 집안 싸움 구경이 참 재미있는 법인데 주 강대국들의 무역 분쟁 같은 건 즐거운 싸움 구경이 사실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적당히들 하고 끝내세요. 뭐 이런 건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튼 지난 주말에 굉장히 강했던 무역 분쟁의 강도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분쟁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두 나라가 다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4월 3일, 4일 이때 미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펼치죠. 그래서 중국산 제품 1,300개에 무려 25%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라고 선공을 펼쳤습니다. 이게 규모로 따지면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0조 원 정도 되는 중국의 수출 물량의 관세를 매기는 겁니다. 당연히 중국이 반발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중국도 그대로 50조 원에 해당하는 미국 상품 106개에 똑같이 관세를 25% 부과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이때만 해도 진짜 두 나라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미국은 시진핑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로봇, 항공 이런 미래 산업에 집중적으로 관세 타겟을 맞췄고요. 중국은 미국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들이 몰려있는 자동차, 대두, 콩입니다. 이 두 분야를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았습니다. 예. 미국은 콩이 농산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출품인데 이걸 겨냥을 해서 트럼프 지지층이 굉장히 많이 몰려있는
미국 중부 농민들에게 직접 타격을 주겠다는 게 중국의 의도였고 자동차는 당연히 트럼프의 최대 지지층인 노동자들의 집약산업이니까 이제 트럼프가 제일 아파할 거 두 개를 딱 골라서 패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5일에 트럼프가 다시 1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를 합니다. 예. 이제 도박판 레이스처럼 된 겁니다. 미국이 먼저 500억 하니까 중국이 콜 했는데 미국이 다시 500억 받고 더블 1000억으로 올려 뭐 지금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때도 중국이 즉시 만약에 미국이 추가 관세 명단을 발표하면 우리도 동일한 강도로 즉각 반발하겠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10일 들어와서 갑자기 양국 반응이 바뀌었어요. 시진핑 주석이 먼저 보아오 포럼이라는 곳에서 개막연설을 했는데 올해 안에 자동차 수입 관세를 상당폭 내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업, 자동차 산업 이 분야에 대해서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수입도 늘려서 경상수지 균형을 맞춰나가겠다. 그리고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지적재산권 보호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일각에서는 시진핑이 먼저 꼬리를 내렸다고 보는 쪽도 있고 오히려 공세를 강화했다고 보는 쪽도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를 내렸다고 보는 쪽은 말 그대로 두 나라가 팽팽하게 대치를 하는 상태에서 중국이 먼저 우리가 관세 내릴게요. 우리가 너무 그동안 미국하고 무역할 때 흑자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좀 줄일게요. 이렇게 발언을 한 셈이니까요. 반면에 이걸 또 다른 공세로 보는 쪽의 시각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을 미국이 먼저 걸어온 건데 중국의 전략이 미국을 역포위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공세 방향을 폭을 넓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특이하니까 선진국들이 중국하고 뭐 싸울 때는 여러 나라가 연합을 해야 됐습니다. 중국을 고립시켜 나가는 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중국이 미국을 지금 고립시키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역 분쟁을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곳이 미국인데 그렇다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에 맞서서 미국을 포위해 나가자라는 전략을 중국이 구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중국 스탠스를 보면 우리 중국이야말로 자유무역의 수호자다. 우리가 미국보다 자유무역 분야에서는 짱이다. 뭐 이런 스탠스를 계속 보여주려고 해요. 그 차원에서 자동차 관세를 먼저 인하하고 지적재산권도 보호하겠다고 하고 이런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확 싱거워졌어요. 그 시진핑 발언이 있자마자 요게 이제 미국을 향한 공세인지 항복선언인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트럼프가 갑자기 트위터를 날립니다. 시진핑 주석님 관세 내려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뭐 이런 트위터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세라 샌더스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시 주석의 연설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매우 좋은 신호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양국 분쟁 분위기가 확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 분쟁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은 양국의 무역 전쟁이 적어도 전면전으로 치닫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견해입니다. 이게 전면전으로 치닫기에는 너무 두 나라의 부담스러운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두 나라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분쟁이 재현될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긴 하고요. 제가 이 분쟁을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하면서 아주 심플하고 무식하게 예측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기냐 이런 관점에서 예상을 해보면 진짜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팽팽해요. 5대5로밖에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다 굉장히 강력한 무기를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 미국 쪽에 유리한 무기는 양국의 수출입 규모의 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지금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규모가 5,500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런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건 1,3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한 3배 넘게 지금 수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요 수치에도 왜곡이 좀 있긴 합니다. 그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 대부분은 부품이 중국산이 아니고 한국이나 일본산이기 때문에 요 수치를 그대로 믿기에는 좀 그런데 아무튼 표면상으로 보면 3배 넘게 무역 불균형이 지금 두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미국이 500억 달러 제품에 관세라고 배팅을 하니까 중국도 콜 우리도 500억 달러 관세라고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요까지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때 트럼프가 그래? 그럼 우린 1,000억으로 올려 더블 하고 판톤을 키웠는데 이때 중국의 반응이 우리도 똑같이 1,000억 이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동일한 강도의 보복을 하겠다고 말만 하면서 1,000억 달러라고 수치를 제시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쫄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 액수 자체가 1,300억 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벌써 500억 하고 관세를 물렸거든요. 예. 추가로 1,000억 불 해야 되는데 1,000억 불 하면 1,300억 달러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 물품에 중국 쪽이 관세를 부과할 물품 자체가 남아있질 않아요. 반면에 미국은 아직도 한 수천억 달러가 남아있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또 배팅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는요. 여기에 만약에 미국이 아 그래? 그럼 우린 1,000억 더 이러면 이제 중국은 진짜 황당해지는 거죠. 관세를 더 부과할 물품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싸움이 미국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숫자가 계속 퍼지면 중국은 더 관세를 부과할 물품이 없으니까 관세율을 한참 높이거나 아니면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엄청나게 사모아뒀거든요. 그걸 막 팔아서 보복을 한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건 뭐 세계 경제 질서가 너무 망가질 가능성이 커서 무역 전쟁 자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중국이 매우 부족하다. 이게 미국의 제일 큰 장점으로 보여요. 예. 이런 한계가 있는데도 제가 5대5 싸움으로 보는 이유는 중국에도 또 막강한 카드가 한 장 더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정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근데 두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 전혀 다른 정치적 시스템이라는 건 압도적으로 중국이 유리합니다. 일단 중국은 시진핑이 언론하고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뭔 짓을 해도 국민들의 비판을 훨씬 덜 받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게다가 언론도 이미 트럼프 편이 아니죠. 만약에 무역전쟁으로 손해를 보는 미국 기업이 나오거나 뭐 농민들의 불만이 막 퍼지거나 이러면 트럼프는 정치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선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상당히 난처한 위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중국은 언론뿐 아니고 뭐 경제 시스템까지도 시진핑 정부가 거의 완벽하게 통제를 하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무역전쟁으로 어떤 기업이 피해를 본다. 이러면 그냥 중국은 은행을 돌려버리면 돼요. 야 은행 저기 지원해. 이러면 그 불만을 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이 이번 관세 조치들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해도 미국이 중국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걸 한 0.1%포인트 낮추는 건데 그거 갖고 중국이 끄떡이나 하겠냐 이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게다가 세계의 여론도 중국 편에 가깝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오히려 역포위 전술로 미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먹힙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싸움을 보면서 심정적으로 중국 편을 들겠습니까? 미국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편을 들 겁니다. 그래서 중국 인민일보 5일 사설을 보니까 아주 묘하게 국제사회를 선동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경제적 세계화의 트렌드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오늘은 그 표적이 중국이지만 내일은 다른 국가들이 표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적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여 단결해서 트럼프에 맞서자 뭐 이런 선동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역 자체의 영역에서는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훨씬 많지만 정치적 영역에서는 압도적으로 중국이 유리하므로 이 싸움의 승패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두 나라도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시진핑이 유화 제스처를 보이자마자 트럼프가 매우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화답을 해서 잽싸게 화해 모드로 돌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이번 분쟁에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잘못된 정치가 얼마나 진실을 왜곡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진실을 왜곡하면서도 나쁜 정치가 어떻게 인기를 끌고 유지되는지를 정말 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무역 분쟁의 승자가 누구냐,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무역 분쟁에서 이 속을 확실히 챙기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한 명은 트럼프고 한 명은 시진핑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건 미국이 이건 적어도 트럼프하고 시진핑은 막대한 정치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되건 세계 질서가 어떻게 되건 나쁜 정치라는 건 이렇게 정치를 활용을 해서 정치인들의 인기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거죠. 예. 실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최근에 개헌을 해서 영구 집권 기반을 닦았습니다. 뭐 시황제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히 중국 내부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중국이 지금 미국하고 좀 무역 전쟁을 벌이면서요. 이 반발의 목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관영 언론들이긴 하지만 중국 언론이 매일 보도하는 게 뭐 결사항전, 미국을 박살내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중국 국민들도 엄청나게 호응을 합니다. 이러면
외부의 적이 강하면 내부의 독재, 민주주의 맞살에 대한 여론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이 트럼프도 이게 마찬가지인 게요. 지금 트럼프 뭐 러시아 스캔들도 있죠. 뭐 특검 수사 지금 하고 있죠. 뭐 포르노 여배우하고 무슨 성추문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 엄청난 정치적인 악재에 쌓여 있는데 무역 전쟁으로 막 질러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트럼프 지지율이 그때 애초부터 이 무역 전쟁을 할 때부터 내부 악재 무마용이라는 비판이 거셌는데 최근에 여러 여론조사 기관 보니까 대부분 트럼프 지지율이 45%를 넘어요.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뭐 50%를 넘겼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민주주의란 때로는 이런 아둔한 결과를 낳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정치, 진실의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선별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도찐개찐 다 나쁜 정치인들인데요. 무역이나 경제 시스템을 자기 지지율이나 정치적 기반을 닦는 데 이용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우리도 역사적으로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속아왔거든요. 박근혜, 이명박, 멀리는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이 오랜 보수 독재자들이 통치를 할 때 제일 많이 썼던 전술이 먹하면 북한 건드려서 긴장 고조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적인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북한을 건드리고 국민적인 공포를 조장합니다. 이때 여론이 확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트럼프나 시진핑이 지금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훨씬 더 많이 속아왔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태를 보면서 한국에서도 언젠가 또 저런 나쁜 정치를 할 놈들이 꼭 나오겠구나. 그렇게 민중들을 속이고 대외적으로 적을 하나 만들어서 막 싸우는 척하면서 정치적 이권을 챙기는 놈들이 나오겠구나. 이게 걱정이 확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중국 같은 저 초강대국에서도 이런 유치한 전술이 먹히는데 한국에서도 나쁜 정치인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는데 북한이라는 존재를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쁜 정치는 외부의 적을 강조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을 아주 쉽게 버린다는 교훈이 생기는 겁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승자는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하는 건 필요 이상으로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강조하고요. 북한을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확대에 사용하는 한국 보수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한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은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여러 소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돈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맞는 말씀이신 겁니다. 북한과 맞서서 분단 국면을 고조시키는 이런 자들이 경제를 살린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인 거지요.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완백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에는 부산에서 함께 만납니다. 우리 이완백 기자님의 북콘서트 4월 14일 토요일 낮 2시 부산영화체험박물관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이완백 기자님의 책 판매 그리고 사인회가 있겠고요. 그 옆에서 꼽사리 김용민도 슬쩍 수저 하나 올려놓겠습니다. 예. 예. 자, 이완백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헌적인 발상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편지를 보내왔네요. 문재인 대통령님, 이재용입니다. 삼성이 노조를 파괴하려고 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모함입니다. 과거 검찰은 삼성의 노조 와해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노조 가입자를 왕따시켰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삼성은 또 하나의 가족 아닙니까? 가족을 왕따시키다니 말도 안 됩니다. 아이고, 이재용 씨, 이미 2016년에 법원은 노조 파괴 전략이 담긴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다. 이렇게 인정한 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족이라니요. 삼성 노조 가입자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털어놔서요. 예? 삼성만 그러는 게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MBC나 SBS는 삼성으로부터 광고 받아먹어놓고 삼성을 까고 있다고요? 아이고, 이재용 씨, 광고 몇 개 받았다고 삼성을 비판하지 않는다면 그게 언론입니까? 장충기 전 삼성 사장에게 충성 문자를 보냈던 자들은 언론인이 아닌 것이죠.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런 자들의 기사는 거르고 있으니 괜히 그런 곳에 광고 주지 마세요. 네? 삼성을 건드린 언론사들은 기자들끼리도 왕따시키는 거 모르냐고요? 청와대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문제나 신경 쓰라고요? 하하하하. 얼마 전에 삼성이 밑보인 오마이뉴스와 한겨레가 기자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요. 이런 사례들이 나중에는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과 부역자들이 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싫어하는지 알았습니다. 과거 삼성비자금 폭로 작업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김기식 원장이라고 합니다. 참 치졸하기도 하지만 삼성이 김기식 원장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 것도 같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님에게 포크그룹 해바라기가 부른 행복을 주는 사람 띄워드릴게요.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이리저리 둘러봐도 제일 좋은 건 그대와 함께 있는 것.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사라진 20분, 사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 그날의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아침에 나쁨, 낮에는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아침 예상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6도, 광주 8도, 대구 8도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예년 수준의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8도, 춘천 19도, 전주 20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도스토옙스키의 부활을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죠? 네, 톨스토이. 일부러 한 겁니다, 일부러.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인근에 있는 중학교 가서 자신이 어렸을 때 톨스토이의 죄와 벌을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예.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톨스토이의 죄와 벌을 읽고 도스토옙스키의 부활을 읽고. 예. 문학을 잘 모르는 분도 이 정도쯤은 알지 않겠습니까? 부활. 네. 근데 우리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누구나 제목은 알지만 읽은 사람은 많지 않은 게 고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부활은 뭐 많은 분들이 읽었을 줄 압니다만은 한번 다시 보시면은 정말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너무너무 다른 책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읽고 그리고 대학 다닐 때 잠깐 읽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헨리 조지를 읽으면서 부활을 다시 보니까 전혀 다른 책이네요. 예. 이게 고전의 힘인 것 같습니다. 예. 부활은 우리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그리고 안나 까레리나와 함께 3부작으로 꼽히죠. 예. 1899년 그러니까 19세기가 다할 무렵 20세기를 맞이할 무렵에 쓴 책입니다. 예. 많은 비평가들이나 학자들이 이 부활을 19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0세기를 알리는 작품이라고 평가를 해요. 흔히 이런 경우에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갔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문학사의 한 페이지를 넘기는 대작으로 꼽히고 있고요. 예. 톨스토이 사상을 직대성한 말년의 역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안 보였었는데 이번에 헨리 조지를 읽고 또 스펜서를 언급하는 부분을 보면서
톨스토이의 그 심오한 사상들이 다 갈무리 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활을 짤막하게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은 아마 카츄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바로 이 카츄샤가 부활의 여성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카투사와는 또 다른 의미죠. 예. 발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서 쓰면은 그 카투사라고 쓰는데, 러시아를 발음하면 카츄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카츄샤란 노래도 있고 그랬죠. 또 뭐 카페에서 일하거나 몸을 파는 여성들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카츄샤라는 그 창녀가 있는데 살인 혐의로 법정에 섭니다. 근데 그 법정에 배심원으로 참석한 사람이 네얼리도프라는 공작입니다. 젊은 공작인데 배심원 자격으로 법정에서 재판받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그 여성이 바로 자기가 젊었을 때 잠깐 사랑하다가 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고 나서 백방으로 이 카투샤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는데 법원의 배심원들의 무책임한 그 태도 때문에 결국은 4년형을 선고받고 시베리아 유형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네얼리도프, 발음이 좀 어렵죠, 러시아 소설이. 이 네얼리도프 공작은 자신의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는 카투샤를 그래서 동반하면서 긴 여행을 함께해요. 여행이 아니고 뭐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는 길이니까 정말 험난한 길이죠. 유형이라 하면 유배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까지 거의 걸어가다시피 하는데 얼마나 길고 긴 길이겠습니까? 그 길을 쭉 가면서 이제 새로운 정신적 부활을 보여준다는 걸 주제로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주제는 분명하고요. 창녀로 타락했던 한 여성의 정신적 육체적 부활, 그리고 이 여성에게 깊은 상처를 안겼던 돈 많은 귀족인 네얼리도프 공작의 어떤 도덕적 부활,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뭐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곳곳에 그 짜르 체제 하에 그 러시아의 부조리들, 그리고 민중들의 고통들을 뭐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고요. 러시아 사회의 제도가 이런 인민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정말 리얼하게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한국 문학사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데 주로 인도주의자로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귀족과 창녀의 사랑 뭐 이 정도로만 소비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톨스토이의 반전 사상, 그리고 무소유 사상, 이런 게 고스란히 드러나고요. 그리고 이 톨스토이가 원시 기독교, 이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의 사상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를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몇 가지만 볼게요. 명문장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그 톨스토이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 인간이란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를 언급한 구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간은 늘 변하죠. 근데 어떤 방향으로 변하느냐가 문제죠.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졌다가도 깊은 자기 성찰을 통해서 또는 회심을 통해서 정말 선한 인간, 정말 아름다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찰이나 반성 능력이야말로 신이 있다면 신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것 같은데, 그 반성이나 성찰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자들에게는 인간으로서의 바랄 바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톨스토이는 이와 관련해서 아무리 깊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활의 명구절, 인간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다라는 에피그램이 등장하는 그 문장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가장 널리 퍼져 있는 미신의 하나는 인간은 각기 다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선인이라든가 악인, 현인, 어리석은 사람, 근면한 사람, 게으른 사람 등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을 그렇게 구분해 단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저 사람은 악인일 때보다 선인일 때가 더 많다든가, 게으를 때보다 부지런할 때가 더 많다든가, 어리석을 때보다 똑똑할 때가 더 많다든가, 또는 그 반대로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인간을 두고서 당신은 성인이라든가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선 당신은 악인이라든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인간을 그런 식으로 구분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인간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다. 물은 어느 강에서든 흐른다는 데는 변함이 없으나 강 하나만 생각해 보더라도 어느 지점은 좁고 물살이 빠른 반면 넓고 물살이 느린 곳도 있다. 또 여기서는 맑기도 저기서는 탁하기도 하고 차기도 따스하기도 하다. 인간도 이와 마찬가지다. 누구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성격의 온갖 요소를 조금씩은 가지고 있어 어느 경우 그 중에 하나가 돌출하면 똑같은 한 사람이라 해도 평소에 그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일 때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사람에 따라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명문장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의 정체된 고인 그런 성격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태어났다는 거죠. 흐르는 강물과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지 그게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네일 유도프 공작의 그 변화, 회심, 그리고 도덕적 각성이나 그리고 우리 카츄샤라는 타락했던 한 여성의 부활, 그리고 정치적 각성 등등도 얼마든지 톨스토이의 인간론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톨스토이를 얘기할 때마다 이 간디와 관련지어서 많이 설명하고 그러는데요. 주목해야 될 게 반전 사상 또는 비폭력 사상입니다. 이게 또 부활에서도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군대에 관해서 톨스토이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오래전에 톨스토이의 그 에세이집 국가는 폭력이다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부활이라는 이 대작에도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군대란 일반적으로 이에 복무하는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그들을 완전한 무의, 즉 합리적이고 유익한 지적 활동을 무시하는 상황 속으로 끌어넣고 일반인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하며 그 대신 연대의 명예라든가 군복, 군기 등의 형식적인 가치만을 내세운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무한한 권력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윗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노예의 복종을 강요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군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복이나 군대 깃발 등 형식적인 가치만을 내세우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무한한 권력을 주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노예의 복종만을 강요하는 게 군대라는 이 톨스토이의 비판이 대단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어제 헨리 조지의 진부와 빈곤과 관련해서 주목할 구절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카츄샤가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고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대영지를 가지고 농노들 착취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를 깊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반성하기에 이르죠. 하면서 토지 문제에 대해서 헨리 조지의 진부와 빈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토지의 개인 소유란 없소. 누구든 토지에 대해서 똑같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단지 좋은 토지, 나쁜 토지가 있을 뿐이요. 누구든 좋은 토지를 갖기 원한다는 거예요. 한데 이를 공정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겠소? 그것은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은 그보다 못한 토지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땅값을 내면 되는 것이 아니요. 이러면서 좀 더 이어갑니다. 그렇다면 누가 누구에게 지불해야 되는가? 이것을 정하기는 매우 어렵소. 더욱이 공동자금을 모을 필요성도 있으니 토지를 가질 사람들은 자기 토지 값만큼의 금액을 공동자금으로 지불하면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면 하나도 차별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토지를 소유하고 싶은 사람은 그보다 못한 토지보다 땅값을 더 지불하고 토지를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땅값을 내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요. 한마디로 토지를 쓰는 사람만이 공동자금으로 땅값을 낸다는 얘기요. 이렇게 말합니다. 헨리 조지의 사상을 몸소 실천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영지를, 자신의 대지를 다 농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불안하기도 했을 겁니다. 갈등의 과정을 거쳐서 부족할 게 없는 내가 이렇게 많은 땅들을 소유해서 무엇 하겠는가. 이거야말로 내 인생을 옥죄는 족쇄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무소유를 통해서 자기 해방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대단히 정밀하게 잘 보여줍니다. 한 구절만 더 보면은요. 이런 깨달음이 이르는 것은 카츄샤를 통해서 그리고 이 농민들의 삶을 통해서 러시아 농노들, 농민들이 얼마나 깊은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는가를
자각하고 나서부터입니다. 예. 이것을 두고 저는 민중의 발견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바로 이 부활이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제도 속에서 또 농노제 속에서 농노제도가 1861년에 폐지되긴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많이 남아 있었죠. 예. 민중들이 얼마나 깊은 고통에 빠져 있는지를 알고서 이런 자신의 무소유를 실천해 나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그 부분 잠깐만 보겠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죽음 속에 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에 너무 길들어버려 이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을 만들어냈다. 어린애들의 죽음, 아낙네들의 과중한 노동, 그 외의 사람들, 특히 노인을 위한 식량 부족 등 이러한 상태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은 자기들의 그런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 공포를 호소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를 보는 우리도 그것을 당연한 것,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로 아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힘, 노동이 가지고 있는 신성한 가치 등등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게 부활의 최고의 미덕이 아닌가 또는 최고의 사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베리아 유형 가는 길에서 정치범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이 혁명이란 무엇인지 새로운 삶을 구성해 나가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예, 예. 이 과정에서 이 공작도 물론이고 카추샤도 여기서 정치범들과 교감하면서 정치적으로 각성하는 그런 과정들을 정말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토지 문제뿐만 아니라 토지는 사거나 팔거나 빌린다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어느 한 개인이 소유해서도 안 된다는 이런 주장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이 정치적 각성에 이르는 모습까지 보여줌으로써 부활은 또 다른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각성이야말로 인민과 나 자신을 해방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 부활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민중 속에서 자신을 보고서 공작이 독백처럼 외치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나의 세계다. 네얼류도프는 노동자들의 여인 팔다리며 박음질이 제대로 안 된 옷, 햇볕에 그을리고 피곤에 지친 그러나 온화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네얼류도프는 인간다운 노동생활에서 기쁨과 고통, 즐거움을 직접 겪고 느끼는 이들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자기를 인식하였다. 예.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누려왔던 상류사회의 허위들, 이 법복을 입은 자들의 위선들 이런 것들을 여실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롭죠.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부활은 정말 다른 텍스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마지막 이르면은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원시 기독교. 이때 원시란 야만적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래의 모습, 그야말로 프리미티브한 그 기독교의 정신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 18장을 인용하는데요. 정말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누구든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톨스토이의 그 겸허의 사상, 무소유의 사상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마태복음의 계율들을 얘기하면서 정말 원시 기독교의 본래적인 사상들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깊이 자신의 성찰하면서 마무리 짓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톨스토이는 글쎄요, 그 시대에 몽상가가 과연 나올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몽상가 맞군요. 구조의 사람이 지배받지 않는 세상, 그 세상을 꿈꿨던 시대, 국가 권력의 광기가 난무하던 시대에 이런 지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 적극적인 상상을 통해서 러시아 혁명의 가능성들을 타진한 그런 사상이 응축되어 있는 게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김용민 브리핑 오늘 있는 책 덕분에 부활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게 돼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나이마다 읽었던 책들이 주는 감동이 다른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또 꼭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청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뉴스포렌 메리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전라북도 남원에 설치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위치를 남원으로 정한 것은 최근 폐교된 서남대 의대가 남원에 위치했던 점이 반영된 건데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지방 사립대 가운데 폐교하는 곳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위기나 폐교 위기에 봉착한 지방 사립대를 대상으로 어떤 대책이 시행되어야 할지 시민들의 의견을 여쭈었습니다.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812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41%, 10명 가운데 4명은 폐교를 포함해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지방사립대를 인수해 국공립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38%의 응답률을 보였네요. 인근 대학들끼리 통폐합해야 한다는 의견은 19%, 기타 의견은 2%로 나타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김용민 브리핑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공조님, 서남대의 국립공공의료대학 전환 환영합니다. 다만 모든 지방사립대를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구조조정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권상님,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대학은 너무 많습니다. 솔직해져야 합니다. 사학재단의 목적이 교육 서비스 제공인지 사익 추구인지 말이죠.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PPL 시간 이건이에요. 그 술친금 후기 최모 씨가 썼는데 읽어볼게요. 그동안 수많은 숙취 관련 제품을 먹어봤지만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던 차에 팟캐스트에서 우연히 알게 돼서 한 번만 더 사보자 했는데 술친금 달라요. 확실히 다음날 다르더라고요. 늘 술자리가 꺼려지곤 했는데 요즘엔 가자 엄지척이네요. 재용아, 앞으로 노조 활동 안 하는 직원들한테만 술친금 지급해라. 포털에서 술친금. 그 미궁 대장사랑 이모씨 사용후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 딸과 함께 먹으려 하기 때문에 이번에 미궁 대장사랑 3박스 주문했다고 보는 거지. 미궁 대장사랑은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미궁 대장사랑 1522-8972 1522-8972 그 홈페이지도 만들었는데 검색창에서 미궁 대장사랑. 텀블러 그리고 보틀 사은품이나 단체 행사 선물로 많이 주시지요. 하지만 깨지거나 물이 새면 실망입니다. 이런 이야기 듣지 않겠습니까? 네피알은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판촉물 전문 쇼핑몰입니다. 봄에 나들이 많이 하시고 행사 많이 하시지요. 기왕이면 우리 편 네피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피알은 바른미래당 편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편 아니네요. 아빠, 네피알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태입니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사용 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상 박모씨 사연입니다. 약 3개월 전부터 사용 중입니다. 사실상 5kg이 감량됐습니다. 아침에만 사실상 우유에 타서 먹고 있는데 사실상 운동으로는 한계를 느끼던 체중 감량 역시 그린 스무디 효과가 사실상 확실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탄핵 때문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져.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뉴스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입니다. 어제 문제는 다산 신도시가 어느 시에 위치한 곳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남양주시인데요. 당첨자 현이환이1님 이메일 안 적어주셨네요.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에 오실 때에는 자가용은 두고 오세요. 주차비가 어마무시합니다. 키 작은 느티나무님 역시 이메일을 안 적어주셨네요. 김용민 PD님 화이팅. 클로징 사연 당첨자는 해달별님이네요.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군과제에서 만든 강릉두부 도넛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어떤 국회 비서관의 페이스북 글을 한 편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출장에 동행했다는 여비서를 두고 쏟아지는 단둘이 출장 후 고속 승진. 출장 동행은 여자 인턴 비서. 이따위의 기사를 보고 있자면 역겨움을 넘어 모멸감이 든다. 국회 사정 뻔히 알면서 모든 여비서들을 단지 성적 대상으로 폄훼시키는 저따위 저급한 프레임에 가세하는 자유한국당은 더 역겹다. 국회에서 인턴은 견습생 개념이 아니다. 정책을 도맡아 하는 인턴들도 많고 기관 한두 개 정도는 거의 다 맡아서 한다. 본인이 맡은 기관의 일이라면 출장에 동행하는 것 자체는 직원으로 본다면 업무상 당연한 거다. 나도 인턴일 때 몇몇 개 기관을 맡아서 정책을 벌였고 담당 기관에 국감이나 보고가 있을 때는 지방 수행도 따라갔다. 엮으려면 이런 것도 의원 지방 출장 동행한 여비서 따위의 것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모골이 송연하다. 국회에서 일하는 친구들과 이번 사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정말 화가 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남성 중심적이던 국회에서 여자 보좌관도 여자 비서관도 흔치 않았던 국회에서 여성 보좌진들이
얼마나 더 많이 노력해왔는데, 선배들이 얼마나 힘들게 닦아놓은 길인데, 이제 좀 바뀌고 있고 유리천장이 깨지려나 하는 와중에 여비서는 담당 기관이어도 같이 출장도 못 가고 의뢰 업무에서 배제되고 펜스룰의 프레임에 갇히게 생겼다. 국회에서 우리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성적인 의미의 여비서가 아니고 의원님을 도와 정책 실무와 홍보 등 의원실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동료입니다. 네, 비서관님 응원합니다. 2018년 4월 12일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 1부 마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